면적 733제곱킬로미터, 서울보다 조금 큰 이 작은 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세계 5위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를 따라하겠다고 난리인데요. 경제 성공의 대명사가 된 거죠. 자원도 없고 땅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조차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어떻게 60년 만에 125배 성장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 말레이시아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천연자원도 풍부한데 경제 규모에서는 이 작은 섬나라한테 밀립니다. 1965년 독립 당시 이 나라는 빈민가로 뒤덮여 있었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인종 갈등까지 심각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독립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한테 쫓겨나서 독립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가 내쫓은 버림받은 땅이었는데요. 그런 나라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인구로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영국의 무역항으로 쓰이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에 점령당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말레이시아 연방의 한 주로 편입됐습니다. 당시 일본 점령기에 수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경제 기반이 완전히 파괴됐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싱가포르는 사실상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빈민가나 슬럼가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섬에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살았다는 건데요. 빈곤과 민족 갈등이 뒤엉키면서 폭동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반복됐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결국 1965년에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내쫓아 버렸는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피를 흘려 독립을 쟁취하거나 협상으로 얻어내는 반면 싱가포르는 원치 않는 독립을 강제로 떠안게 된 겁니다. 당시 총리 리콴유가 독립선언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린 건 유명한 일화인데요.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조차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가 정말 막막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리콴유는 아주 독특한 길을 선택했어요. 바로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실용적인 통치 방식이었는데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책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게 주택 문제였는데요. 당시 싱가포르는 위생시설조차 없는 판자촌이 도시 곳곳을 뒤덮고 있었고요. 정부는 토지수용법을 통과시켜서 사유지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강제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이런 정책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당연히 있었지만 싱가포르는 그걸 밀어붙였고 이렇게 확보한 땅에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싱가포르 국민의 80%가 정부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단순히 집을 제공한 게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서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쥐어줬습니다. 내 집이 생기면 나라가 잘 되는 게 곧 내 이익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국가 발전의 주주로 만들어버린 천재적인 전략이었고요. 이를 통해 사회 안정에도 엄청난 효과를 거뒀습니다. 재밌는 건 이 공공주택에 인종별 입주 비율 제한이 있다는 건데요. 한 아파트 단지에 특정 민족이 너무 많이 모이면 더 이상 입주를 못하게 해서 강제로 섞어 살게 만든 거예요. 주택 정책과 함께 도입된 게 중앙적립기금이라는 강제저축제도인데요. 이게 정말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월급의 20%를 무조건 정부가 가져가지만 세금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저축계좌에 쌓이는 겁니다. 여기에 고용주가 16%를 추가로 적립해줘야 하니까 최소 36%가 강제로 저축되는 셈인데요. 이 돈은 주택 구입, 의료비, 대학 학비, 노후연금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
수익률도 연 5% 정도로 좋습니다. 강제 저축에 자발적 저축까지 합치면 싱가포르 국민의 평균 저축률은 무려 54.6%에 달하는데요. 이건 미국 평균 저축률의 2배가 넘는 수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저축률이 높으면 뭐하냐? 어차피 돈을 못 버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바로 그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아주 영리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싱가포르가 돈을 벌려면 외국 기업을 끌어와야 했는데요. 문제는 왜 굳이 이 작은 섬에 투자해야 하느냐는 거였고요. 싱가포르가 내세운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부패와의 전면전이었습니다. 공무원 청렴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뇌물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두 번째 무기는 영국 식민지 시절 물려받은 보통법 체계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법 체계가 있다는 게 큰 안심이 되거든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법 체계보다 상업 분쟁 해결이 명확하고 훨씬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사실상 일당 체제에서 오는 정책의 일관성이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칙이 바뀌면 장기 투자가 불안해지잖아요. 싱가포르는 수십 년간 같은 방향의 정책을 유지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없앴습니다. 그 결과 세계은행 기준 사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2위, 순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세계 3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인구 560만의 이 작은 섬나라가 인도의 2배, 일본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받아먹은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정부는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한테 기술을 배우자는 명확한 전략을 세웠고요. 기술학교를 세우고 외국 기업들에게 비용까지 지원해서 자국 노동자들의 기술력을 높여나갔습니다. 정보기술, 전자공학,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 투자했는데요. 1970년대만 해도 싱가포르의 주력 수출품은 섬유 같은 저부가 가치 제품이었지만 불과 20년 만에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테크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오늘날 싱가포르가 국제학력평가에서 매번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우연이 아닌 거죠. 세계은행의 인적 자본지수도 0.88로 세계 1위인데요. 교육과 의료에 투자한 만큼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피사라고 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싱가포르 학생들이 수학, 과학, 읽기 전 영역에서 1위를 휩쓸었는데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꾸준히 교육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치르는 졸업시험 결과로 중학교 배정이 결정되고 이게 나중에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예요. 싱가포르가 금융 허브로 유명하다 보니 제조업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이 전체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가 가장 큰 수출품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1972년에 만들어진 국가임금위원회 덕분인데요. 정부와 기업과 노동조합 세 주체가 함께 임금 인상률을 조율해서 생산성이 오르는 만큼만 인건비가 오르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이 터지면 공장이 멈추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싱가포르는 이런 협력적 노사관계 덕분에 파업이 거의 없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대박은 따로 있어요. 싱가포르 경제의 비밀 병기는 바로 말라카 해협이라는 지리적 위치인데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운 항로이고 모든 동서양 무역선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병목 지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모든 배가 이 좁은 물목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식민지 시절 영국이 여기에 무역항을 세운 것도 바로 이 위치 때문이었고 지금 싱가포르가 누리는 이점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싱가포르 항구는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인데 환적 물량만 따지면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모든 화물이 여기서 갈아타는 거대한 허브가 된 거죠. 공항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전역을 연결하는 핵심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창의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매년 선정되는데요. 단순히 비행기만 타는 곳이 아니라 쇼핑몰, 호텔, 영화관까지 갖춘 복합시설이에요. 경유지로 들르는 여행객들에게 돈을 쓰게 만드는 전략이죠. 여기서 싱가포르가 기가 막힌 사업을 하나 벌이는데요. 바로 세계 화물선의 주유소 역할입니다. 전문 용어로 벙커링이라고 하는데요.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전 세계 배들에게 연료를 파는 사업이에요. 남태평양과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한 다음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판매하는데요. 놀랍게도 연료 가격이 산유국인 걸프 지역보다 더 싸서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링 항구가 됐습니다.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과 규모의 경제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건데요. 자국 땅에서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세계 석유 거래의 중심지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싱가포르 자체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2만 배럴에 불과해서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세계 4위 규모의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정제된 석유 제품이 두 번째로 큰 수출품입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남의 자원을 가공해서 파는 서비스업으로 돈을 버는 전략인데요. 여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상품 거래소까지 세워서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금융 허브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배가 오니까 더 많은 서비스가 생기고 더 많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더 많은 배가 오는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건 한번 자리 잡으면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굴렸는지도 중요한데요. 싱가포르는 일찌감치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국가 자산을 불려나갔고요. 테마색과 GIC라는 두 개의 거대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초대형 국부펀드인데요. 합치면 자산이 거의 1조 달러에 달하고요. 테마색은 국내 산업에 투자하고 GIC는 해외 자산을 운용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재정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테마색은 싱가포르 항공이나 DBS 은행 같은 국영 기업들을 관리하면서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요. GIC는 전 세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미래를 위한 자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싱가포르의 국가 부채 비율인데요. GDP 대비 총부채로 보면 세계 6위로 엄청 높아 보이지만 순부채로 계산하면 사실상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싱가포르 정부는 소비 목적의 차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빌린 돈은 전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되거든요.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으니까 세계 최고 수준인 AAA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싱가포르가 세금 천국이라는 인식이에요. 물론 소득세 최고세율이 24%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건 연봉 75만 달러 이상 버는 극소수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세도 17%로 세계 평균 수준이고요. 재산세는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싸며 자동차 등록비는 정말 미친 수준인데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먼저 차량 소유권 증서라는 걸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게 차값보다 비쌀 때도 많아서 평범한 중형차가 2억 원이 넘어가고 세계에서 차 가장 비싼 나라로 유명합니다. 정부 수입을 GDP 대비로 계산하면 18% 정도로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세금을 안 걷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걷고 다른 방식으로 쓴 거죠. 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화려한 통계에도 사실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전체 노동력의 약 10% 정도가 매일 말레이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은 싱가포르 GDP에 포함되는데 정작 인구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1인 GDP를 계산할 때 분자에는 포함되고 분모에는 빠지니까 숫자가 부풀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유럽의 룩셈부르크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요.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자가 많은 작은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라서 1인 GDP 통계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통계적 요소를 전부 감안하더라도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공이 대단한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화려한 성공 뒤에 그림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소득 불평등 지수가 0.45로 꽤 심한 편인데 쉽게 말해서 부자와 서민의 격차가 크다는 뜻이에요. 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며 자동차 가격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민간 주택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독립 이후 같은 정당이 계속 집권해 오면서 언론 자유지수 158위로 베네수엘라보다 낮아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경제적 성공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그늘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인데요. 아이 키우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출산율이 바닥을 기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외국인인데요. 건설 현장이나 가사 도우미 같은 단순 노동부터 금융이나 IT 같은 고급 전문직까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자본과 인력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능력이야말로 싱가포르 성공의 핵심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외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건 언젠가 취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런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싱가포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너무나 많은 조건이 동시에 기적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역사상 매우 드물고 특수하고도 행운적인 케이스거든요. 세계 최고의 무역 항로 한복판에 위치해야 하고요. 강력한 정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거침없이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부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이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기회를 정확히 잡아야 하고 그 투자를 기술 이전으로 연결시키면서 수십 년간 일관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갖춰지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따라하려 해도 제2의 싱가포르는 쉽게 나오기 힘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하나 없이 60년 만에 버림받은 땅에서 세계 최고 부국 반열에 오른 이 작은 섬나라의 놀라운 여정은 분명히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할 가치가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싱가포르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